어머니는 고아 소년에게서 죽은 아들의 얼굴을 보았지만 그 다음에 그녀가 발견한 것은 모두를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시청 장소를 알려주세요. 클라라는 부유하지만 상심한 미망인이었습니다. 몇 년 전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아들 마이클을 떠올리며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이제 54세였지만 슬픔에 잠겨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클라라는 마이클의 침실을 그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꾸몄습니다. 그녀는 종종 마이클의 낡은 침대에 앉아 그가 가장 아끼는 스웨터를 가슴에 꼭 껴안고 부드러운 천에 남아있는 아들의 은은한 향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클라라는 평생을 아이들을 돕는 데 바쳤습니다. 그녀는 가진 돈을 모아 도시 곳곳의 고아원을 방문하여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장난감, 책, 옷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마이클을 기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클라라는 해피밸리 고아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은 클라라는 차에 선물을 가득 싣고 마을을 가로질러 차를 몰았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는 친절한 존슨 부인이 클라라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만나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두 사람은 건물 안을 빠르게 걸어나갔고 존슨 부인은 클라라를 데리고 32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얘들아, 존슨 부인이 외쳤습니다. 특별한 손님을 만나러 오세요. 아이들은 모두 달려와 웃고 떠들었습니다.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안달이 난 아이들은 클라라를 에워쌌습니다. 클라라는 마이클이 너무 그리웠지만 아이들 하나하나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클라라의 세상이 멈춰 버린 듯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커다란 참나무 아래 나무 벤치에 11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작고 마른 체형의 헝클어진 갈색 머리에 크고 검은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는 대신 조용히 혼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이 소년의 얼굴을 보자마자 누군가 가슴을 툭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소년은 마이클이 11살 때와 꼭 닮았다. 단순히 머리 색깔이나 키가 똑같다는 게 아니었다. 이 소년은 마이클과 얼굴, 코, 눈, 입 모양까지 똑같았다. 심지어 어깨를 살짝 앞으로 숙이고 앉는 자세까지 똑같았다. 클라라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꿈을 꾸는 걸까? 슬픔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걸까? 존슨 부인이 클라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무 아래 앉아있는 저 소녀는 누구야? 존슨 부인은 클라라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아, 저건 사무엘이야. 클라라가 슬프게 말했다. 우리와 함께한 지 거의 11년이 됐어. 아주 어렸을 때 누가 우리 집 현관문에 버려뒀어. 부모님이 누군지 아무도 몰랐어. 클라라는 눈을 뗄 수 없어 사무엘을 응시했다. 소녀는 마이클이 뭔가 골똘히 생각할 때처럼 책을 읽으며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였다. 얘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클라라가 속삭임보다 약간 큰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이죠. 존슨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사무엘은 수줍음이 많고 어른들을 잘 믿지 않는다. 클라라는 다리가 후들거리며 나무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녀는 점점 마이클과 닮아갔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벤치에 도착하자 사무엘은 책에서 눈을 뗐다. 클라라는 그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자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자신을 바라보는 마이클의 눈이었다. 마이클의 얼굴이었다. 단지 더 젊고 날씬했을 뿐이었다. 안녕하세요. 클라라는 벤치 반대편에 앉으며 부드럽게 인사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클라라예요. 이름이 뭐니? 사무엘 소녀는 클라라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잘못된 말을 할까 봐 두려워하는 듯 했다. 사무엘이 말을 하자 클라라는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소녀는 작은 소리로 아주 조용히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마이클이 긴장할 때 흥얼거리던 그 작은 곡조였다. 클라라가 마이클이 아기였을 때 불러주었던 자장가였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그 자장가였다. 책 읽는 거 좋아해? 클라라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다. 응, 사무엘은 공룡에 관한 책을 보여주며 말했다. 나는 배우는 걸 좋아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룡은 뭐야? 클라라가 물었다. 사무엘의 얼굴이 살짝 밝아졌다. 티라노사우루스였다. 정말 크고 힘이 세었다. 사무엘이 공룡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시 익숙한 목소리로 고개를 갸웃거렸고 클라라는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학교에서 책과 동물들에 대해 20분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눌수록 클라라는 마치 어린 시절의 마이클과 이야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모든 몸짓, 모든 표정, 모든 작은 습관이 똑같았다. 클라라가 떠날 시간이 되자 사무엘은 익숙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다시 와서 날 보러 올래? 그가 조용히 물었다. 클라라는 목이 메어지는 듯 했다. 네, 그녀가 속삭였다. 꼭 다시 올게요. 클라라는 존슨 부인과 함께 차로 돌아가는 동안 사무엘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존슨 부인, 클라라가 물었다. 사무엘의 가족에 대해 뭘 아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존슨 부인은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우린 아무것도 몰라요. 누군가 한밤중에 담요와 사무엘을 잘 돌봐주세요라고 적힌 쪽지만 남기고 우리 집 현관에 두고 갔어요. 이름도 정보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가 누구의 아이인지 결코 알아낼 수 없었어요.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온갖 의문과 불가능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차에 오르면서 클라라는 놀이터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사무엘은 여전히 나무 아래 앉아 책을 읽으며 나지막이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클라라는 아무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조용히 한 단어를 속삭였다. 마이클. 그날 밤 클라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사무엘의 얼굴을 생각하며 침대에서 계속 뒤척였다. 눈을 감을 때마다 익숙한 검은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보였다. 사무엘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도 보였다. 그가 내는 나지막한 콧노래 소리가 들렸다. 말도 안 돼. 클라라는 어두운 침실에서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마이클과 똑같이 생겼어. 다음 날 아침 클라라는 고아원의 존슨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존슨 부인이 클라라가 말했다. 어제 만난 클라라예요. 오늘 사무엘을 다시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존슨 부인이 행복하게 말했다. 세뮤얼이 오늘 아침에 당신에 대해 물었어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클라라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는 내 이야기를 물었다. 네, 그는 친절한 눈을 가진 그 친절한 아가씨가 돌아올지 알고 싶어 했다. 당신은 그에게 꽤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클라라는 최대한 빨리 해피밸리 고아원으로 차를 몰았다. 도착했을 때 세뮤얼은 참나무 아래 같은 자리에 앉아
다른 책을 읽고 있었다. 안녕, 세뮤얼. 클라라는 벤치에 앉아 세뮤얼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세뮤얼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세뮤얼이 미소를 짓자 클라라는 숨이 막혔다. 마이클의 미소였다. 항상 그녀의 마음을 녹였던 그 비뚤어진 미소였다. 안녕, 클라라. 세뮤얼이 수줍게 말했다. 돌아오길 바랐어.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 클라라가 말했다. 오늘 뭐 읽고 있어? 세뮤얼은 클라라에게 우주와 행성에 관한 책을 보여주었다. 별에 대해 배우는 게 좋아. 그가 말했다. 다른 행성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클라라는 기억해냈다. 마이클이 11살 때 그와 똑같은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다. 마이클은 우주에 매료되어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것을 꿈꿨다.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클라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떻게 생각해? 사무엘이 로켓과 은하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클라라는 그의 얼굴 구석구석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눈썹 모양이 마이클과 똑같았다. 웃을 때 코를 찡그리는 방식도 똑같았다. 왼쪽 뺨에 작은 주근깨도 마이클과 똑같은 곳에 있었다. 사무엘, 클라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친부모님이 궁금해진 적 있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사무엘의 미소가 조금 사라졌다. 그는 책을 내려다보았다. 가끔은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존슨 부인이 날 돌볼 수 없을 거라고 하셔.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기로 데려왔다고 하셔. 아주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 있어? 클레어가 물었다. 사무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것도. 존슨 부인은 내가 발견되었을 때 아기였다고 했다. 내 진짜 성이 뭔지도 몰랐다. 클라라는 이 외로운 소년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발한 생각에 설레기도 했다. 그 후 2주 동안 클라라는 매일 사무엘을 찾아갔다. 새 책, 장난감, 그리고 사무엘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가져다 주었다. 마이클처럼 사무엘도 초콜릿 쿠키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이클처럼 사무엘도 뇌우를 무서워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마이클처럼 긴장하면 물건을 세는 버릇이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 이런 모든 유사점 때문에 클라라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클라라의 여동생 제니디 찾아왔고 클라라가 오래된 사진 앨범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클라라, 뭐 하는 거야? 제니디 옆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이 사진 좀 봐. 클라라 11살 마이클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자, 이거 봐. 클라라는 휴대폰을 꺼내 제닛에게 고아원에서 몰래 찍은 사무엘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제닛은 숨을 헉 들이켰다. 맙서사, 클라라. 둘이 거의 똑같이 생겼어. 하지만 이건 우연일 뿐이야. 우연일 수밖에 없어. 우연이 아니라면 어쩌지? 클라라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사무엘이 마이클과 그렇게 닮은 이유가 있다면 어쩌지? 제닛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클라라, 너 때문에 무서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마이클이 어떻게든 내게 돌아온 것 같아. 그의 영혼이 사무엘의 몸에 있는 걸지도 몰라. 어쩌면 신이 내게 엄마가 될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걸지도 몰라. 클라라, 그만해. 제닛이 단호하게 말했다. 말도 안 돼? 미친 놈이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법은 없어. 사무엘은 마이클처럼 생긴 남자아이일 뿐이야.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하지만 클라라는 언니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 날이 갈수록 사무엘에게 더 집착하게 됐지? 고아원에서 하루 6시간씩 사무엘을 지켜보고 이야기만 나누기 시작했어.
존슨 부인도 걱정되기 시작했어. 어느 날 존슨 부인이 클라라에게 말했어. 사무엘을 걱정해줘서 다행이지만 다른 아이들과도 시간을 보내보는 게 어때? 사무엘이 너한테 너무 애착을 갖고 있어서 내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걱정돼. 난 절대 오지 않을 거야, 이 클라라가 재빨리 말했어. 세뮤얼은 내가 필요해.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있어? 평생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기다려왔어. 하지만 클라라, 조심해야 해. 세뮤얼은 전에도 자신을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다가 떠난 어른들에게 실망한 적이 있어. 다시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클라라는 존슨 부인의 걱정을 무시했다. 클라라의 머릿속에는 오직 세뮤얼과 그가 잃어버린 아들을 얼마나 많이 떠올리게 하는지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클라라의 친구 마가렛이 저녁 식사를 하러 왔다. 클라라, 내가 걱정돼. 마가렛이 부엌 식탁에 앉아 말했다. 제니디 고아원에 있는 어떤 남자아이에 대해 말해줬어. 내가 그 애가 마이클과 어떻게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 그 애는 연관이 있어. 클라라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공통점이 있어. 클라라, 내 말을 들어봐. 마가렛이 부드럽게 말했다. 클라라, 넌 똑똑한 여자야. 내가 하는 말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잖아. 이 남자아이가 마이클이랑 닮았을 뿐이야. 그게 다야? 넌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클라라가 화가 나서 말했다. 난 그의 엄마야? 내 아이의 영혼이 바로 내 앞에 있다면 알 수 있을 거야. 마가렛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클라라의 손을 잡았다. 여보, 넌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니야? 그의 엄마는 다른 사람이었어. 그 애를 돌볼 수 없는 사람. 넌 내 슬픔을 이 아이에게 투사하고 있어? 그건 아이에게도 너에게도 공평하지 않아. 하지만 클라라는 손을 떼었다. 모두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난 내가 뭘 보고 있는지 알아. 내 마음속에 무슨 감정이 있는지 알아. 사무엘은 나와 함께 있어야 해. 그날 밤 클라라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사무엘에 대한 진실을 단번에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만약 그가 정말 마이클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면 증거가 필요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클라라는 수화기를 들고 시내 의료연구소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에게 여보세요 라고 인사했다. DNA 검사 예약해야 해요. 다음 날 클라라는 평소처럼 사무엘을 찾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었다. 사무엘, 클라라는 참나무 아래 사무엘 옆에 앉으며 말했다. 오늘 특별한 간식을 가져왔어요. 클라라는 사무엘이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칩 쿠키 한 봉지와 주스 한 상자를 건넸다. 사무엘이 맛있게 먹는 동안 클라라는 그가 다 먹자 주스 상자에서 빨대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쿠키 고마워요. 사무엘은 마이클의 쿠키를 꼭 닮은 찡그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맛있었어요. 마음에 드셔서 다행이에요. 클라라는 빨대를 핸드백에 넣으며 말했다. 몰래 먹은 게 미안해서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날 오후 클라라는 사무엘의 침이 묻은 빨대를 들고 의료연구소로 차를 몰았다. 마이클의 침실에 보관해 두었던 그의 낡은 머리빗에서 나온 머리카락도 가져왔다. 이 두 DNA 샘플을 비교해야 해요. 클라라는 친절한 눈빛의 젊은 여성 검사관에게 말했다. 정말 이 검사를 하시겠습니까? 여성이 물었다. 사람들은 가끔 결과가 매우 감정적일 수 있어요. 그렇겠죠? 클라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알아야 해요. 좋아요. 결과는 5일 후에 나올 거예요.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그 5일은 클라라의 인생에서 가장 긴 날들이었다. 그녀는 거의 먹지도 잠도 잘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 사무엘을 찾아가 그의 얼굴을 살피고 마이클과 관련이 있는지 더 많은 단서를 찾았다. 기다린 지 3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클라라가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천둥이 요란하게 울리고 창문으로 번개가 번쩍였다. 사무엘은 갑자기 겁에 질렸다. 그는 클라라의 팔을 잡고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난 폭풍이 싫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무 시끄럽고 무서워. 클라라의 눈은 마이클이 어렸을 때 폭풍이 칠 때마다 똑같은 짓을 했기에 눈물로 가득 찼다. 마이클은 클라라에게 달려가 얼굴을 숨기고 거의 똑같은 말을 했다. 괜찮아. 클라라는 마이클을 위로하던 것처럼 새뮤얼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폭풍은 곧 지나갈 거야. 나랑 있으면 안전할 거야. 새뮤얼을 꼭 껴안은 클라라는 몇 년 만에 느껴보는 감정을 느꼈다. 다시 엄마가 된 기분이었다. 닷새째 되는 날, 마침내 클라라의 전화가 울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티랩의 마르티네즈 박사입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클라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뭐라고요? 결과는 어떻게 나오죠? 직접 오셔서 결과를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실 수 있나요? 클라라가 재빨리 말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클라라는 최대한 빨리 연구실로 차를 몰고 갔다. 심장이 너무 세게 쿵쾅거려 터질 것 같았다. 검사를 통해 사무엘과 마이클이 어떻게든 관련이 있다는 게 밝혀질 거라고 확신했다. 마르티네즈 박사는 키가 크고 진지한 남자였으며 회색 머리에 안경을 썼다. 그는 슬픈 눈으로 클라라를 바라보았다. 클라라 부인,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 부인의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검사 결과 두 샘플 사이에 유전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라라는 방 안이 빙빙 도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 남자아이의 DNA와 당신 아들의 DNA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가족 관계가 없습니다. 미안해요. 클라라는 진료실에서 바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깨진 유리처럼 그녀 주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그는 마이클처럼 행동합니다. 폭풍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같은 책을 좋아하고 심지어 같은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마르티네즈 박사는 그녀에게 티슈 한 상자를 건넸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친척이 아니더라도 매우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은 종종 자신이 기쁘게 해주고 싶은 어른들의 행동을 따라 합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이 아이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며 어떤 식으로든 당신 아들과 관련이 없습니다. 클라라는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부끄럽고 어리석다고 느꼈습니다. 모두가 옳았습니다. 제나가 옳았습니다. 마가렛이 옳았습니다. 존슨 부인이 옳았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이 너무 보고 싶어서 보고 싶었던 것을 보고 싶었다. 그 후 3일 동안 클라라는 고아원에 가지 않았다. 너무 부끄럽고 슬펐다. 불가능한 것을 믿게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전보다 더 공허함을 느꼈다. 하지만 나흘째 되던 날, 모든 것을 다시 바꿔놓을 일이 일어났다. 클라라는 마이클의 침실에 앉아 그가 가장 아끼는 스웨터를 안고 울고 있었다. 클라라는 그의 방을 정리하고 과거에 갇혀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어쩌면 모두가 옳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정신을 잃은 슬픔에 잠긴 엄마였을지도 모른다. 마이클의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구석에 깊숙이 밀어넣은 낡은 신발 상자를 발견했다. 클라라는 그 상자를 본 적이 없었다. 상자 안에는 편지, 사진, 그리고 존재조차 몰랐던 종이들이 들어 있었다. 마이클에게 보낸 편지였고 사라 마르티네즈라는 소녀가 보낸 것이었다. 편지를 읽던 클라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마이클에게 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임신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무서워요. 두 분이 너무 화내시고 실망하실 거예요. 우리 둘 다 어리지만 어쩌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2달 후에 또 다른 편지는 더 절박했습니다. 마이클,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남겼는데 당신은 한 번도 답장을 안 해줘요. 제 편지는 잘 받고 있나요? 아기가 몇 달 후면 태어날 예정이에요. 부모님은 격노하셔서 알게 되셨죠. 우리 가족에게 망신을 안겼어요. 꼭 답장해 주세요. 당신이 곁에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해요. 떨리는 필체로 쓰인 3번째 편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이클, 출산할 때 합병증이 있었어요. 아기는 남자아이이고 건강하지만 저는 많이 아픕니다. 의사들이 저를 걱정하고 있어요.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들을 찾아주세요.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 마이클 마르티네즈예요. 당신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두 분을 정말 사랑해요. 상자 속 마지막 물건은 편지가 아니었어요. 11년 전 신문 스크랩과 짧은 부고 기사였다. 19세의 사라 엘레나 마르티네즈는 출산 후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유족으로는 부모인 로베르토와 마리아 마르티네즈, 그리고 갓 태어난 아들이 있다. 클라리스의 눈물이 낡은 종이 위로 떨어졌다. 사라 마르티네즈가 11살이 되는 정확한 날짜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는 출생 증명서도 있었다. 그런데 증명서에 적힌 아버지의 이름은 마이클 톰슨이었다. 클라라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점점 더 큰 공포에 휩싸였다. 마이클은 대학 졸업반 시절에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 어린 시절 침실로 편지가 배달된 것이었다. 클라라는 마이클의 우편물을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방학 때 집에 돌아오면 전부 전해주려고 했다. 하지만 마이클은 크리스마스 2주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그 편지들을 본 적이 없었다. 사라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그녀가 자신에게 연락하려고 그렇게 애썼다는 사실도 몰랐다. 그는 아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세상을 떠났다. 클라라는 손이 떨리며 전화기를 들고 검사실에 전화를 걸었다. 마르티네즈 박사님. 그가 전화를 받자 그녀는 말했다. 저는 클라라 톰슨입니다. DNA 검사를 다시 해주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톰슨 부인, 결과가 아주 명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는 부인 아드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발 좀 들어주세요. 클라라가 간청했다. 조부모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은 제 아들이 아니라 손자일지도 모릅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편지를 찾았는데 그 여자친구는 11년 전에 출산 후 사망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침묵이 흘렀다. 그건 아주 다른 검사입니다. 마르티네즈 박사가 천천히 말했다. 이 날짜들이 확실한가요? 네. 증거를 찾았습니다. 출생증명서, 부고,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샘플을 다시 검사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2 샘플이 모두 있습니다. 조부모, 손자 DNA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톰슨 부인,
검사는 부모 자녀 검사만큼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찾으신 서류를 종합해보면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부디 그렇게 해주세요. 이틀 후 마르티네즈 박사님이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톰슨 부인,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조부모 DNA 검사 결과, 부인께서 이 아이의 친할머니일 확률이 96%입니다. 제공하신 출생증명서와 타임라인을 종합해보면 사무엘이 부인의 손자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클라라는 전화를 떨어뜨리고 마이클의 침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자, 마이클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이 그녀를 덮치자 끔찍한 슬픔이 뒤따랐습니다. 사무엘은 아기였을 때 고아원에 버려졌습니다. 마르티네즈 가족 중 누군가가 마이클의 아들을 버렸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었을 할머니가 있었는데도 그들은 그를 홀로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클라라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녀는 모든 편지, 출생증명서, 그리고 DNA 검사 결과를 모았다. 그녀는 손자를 찾아야 했고, 그가 어떻게 고아원에 오게 되었는지 알아야 했다. 다음 날, 클라라는 차를 몰고 모든 증거를 가지고 고아원에 갔다. 이제 그녀의 손은 굳건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다. 사무엘이 놀이방 구석에 혼자 앉아 슬프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클라라가 왜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사무엘, 클라라가 그의 옆에 무릎을 꿇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올려다보았다. 나한테 화났어. 내가 뭐 잘못했어? 제발 다시는 날 혼자 두지 마. 클라라는 그를 품에 끌어안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다. 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약속해. 정말, 사무엘이 속삭였다. 정말이야, 사무엘. 너한테 정말 중요한 말 할 게 있어? 굉장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이야. 클라라는 심호흡을 했다. 난 내 할머니야. 내 아빠는 내 아들 마이클이었어. 넌 내 가족의 일원이야. 사무엘은 눈을 크게 뜨고 클라라를 바라보았다. 나도 아빠랑 할머니가 있어? 내 아빠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클라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아빠는 널 정말 사랑했을 거야. 그리고 너에겐 내가 있어? 넌 영원히 내가 있어. 사무엘을 만난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이 순수한 기쁨으로 환해졌다. 이게 내가 너랑 같이 살 수 있다는 뜻이야? 이게 내게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뜻이야?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나와 함께 집에 오면 다시는 혼자가 되지 않을 거야. 클라라는 손자를 꼭 껴안으며 마이클에게 말없이 약속했다. 내가 그를 찾았어, 내 아들아. 내 아들을 찾았고 내가 그에게 주었을 모든 사랑을 그에게 줄 거야. 하지만 클라라는 이 엄청난 기쁨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묻고 싶은 질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답. 세뮤얼은 어떻게 고아원에 가게 되었을까요? 아기였을 때 고아원에 버려진 세뮤얼 말입니다. 톰슨 부인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아원 원장인 존슨 부인이 며칠 만에 클라라가 돌아온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클라라는 세뮤얼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존슨 부인, 따로 이야기 좀 할게요. 세뮤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뮤얼이 밖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존슨 부인의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클라라는 편지, 출생증명서, DNA 검사 결과를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세뮤얼은 제 손자예요. 클라라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존슨 부인은 서류를 읽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상에.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건 정말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을까요? 세뮤얼이 11년 전 우리에게 왔을 때 그의 가족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여기로 온 날 밤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시나요? 클레어가 물었습니다. 존슨 부인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한 노부부가 세뮤얼을 우리 집 현관으로 데려왔습니다. 버려진 세뮤얼을 발견했고 돌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매우 불안해 보이며 별다른 정보도 주지 않고 재빨리 떠났습니다. 노부부였습니다. 클라라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름을 말했나요? 마르티네즈 부부라고 했지만 아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저 세뮤얼을 발견한 착한 사마리아인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클라라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르티네즈 가족, 사라의 부모님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세뮤얼이 버려진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존슨 부인, 이 서류들을 바탕으로 세뮤얼을 즉시 입양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존슨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세뮤얼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세뮤얼은 정말 특별한 아이이고 평생 가족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클라라는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입양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로베르토와 마리아 마르티네즈 부부를 찾기 위해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왜 그들이 손자를 버렸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탐정의 보고서는 곧 도착했습니다. 로베르토와 마리아 마르티네즈는 11년 전과 같은 집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건너편 동네에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그들을 직접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클라라는 마르티네즈 식료품점에 들어갔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는데 선반에는 식품과 생활용품이 가득했습니다. 계산대 뒤에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흰머리에 피곤한 눈을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마리아 마르티네즈 씨 맞습니까?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혹시 아시나요? 클라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 이름은 클라라 톰슨입니다. 손자 사무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마리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계산대를 꽉 잡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마리아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맞아요. 클라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따님 사라와 제 아들 마이클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가 갓난아기였을 때 그를 세인트 메리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그때 가게 뒤편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마리아? 그가 물었습니다. 그는 클라라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야? 로베르토 마리아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야. 로베르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린 어떤 남자아이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라. 우리 가게에서 나가오. 하지만 클라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따님 사라는 제 아들 마이클을 사랑했습니다. 임신했을 때 그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마이클은 그녀의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사라는 사무엘을 낳다가 죽었는데 당신은 마이클의 가족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고 당신의 손자를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마리아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라는 미혼이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우리 가족에서 이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우리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 아이를 버렸죠. 클라라의 목소리가 분노로 가득 찼어요. 당신은 당신의 혈육을 홀로 사랑받지 못한 채 자라게 내버려 두었어요.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그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로베르토가 방어적으로 말했어요. 우린 우리 공동체의 수치심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클라라의 목소리가 감정에 따라 갈라졌어요. 수치심이라고요? 죄 없는 아기를 부끄러워했다고요? 당신이 그 아이를 어떤 상황에 처하게 했는지 알아요. 사무엘은 11년 동안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11년 동안 그는 쓸모없다고 믿었죠. 마리아는 이제 더 심하게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가 고통받길 바라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가 좋은 가정에 빨리 입양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클라라가 소리쳤고 마침내 평정심이 깨졌어요. 그는 어린 시절 내내 그 고아원에서 살면서 왜 자신의 가족이 자신을 돌봐줄 만큼 사랑하지 않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저는 그를 사랑할 수 있었어요. 제 아들의 아이를 키울 수 있었을 거예요. 가게 안에 다른 손님들은 소란스러운 광경을 바라보며 걸음을 멈췄다. 클라라의 목소리가 좁은 공간에 울려 퍼지며 수년간의 슬픔과 분노가 쏟아져 나왔다. 그 아이에게서 11년을 훔쳤잖아. 클라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11년 동안의 생일, 잠자리 이야기, 크리스마스 아침, 키스를 바라야 했던 찰과상,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악몽들. 그 아이와 나에게서 그 모든 걸 훔쳤잖아. 로베르토가 앞으로 나서며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가 실수했어. 그는 조용히 인정했다. 우리도 어린 부모였지? 딸아이를 잃고 두렵고 슬퍼했지? 잘못된 선택을 했어. 그래, 내가 그랬지. 클라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있고 너에게 약속할게. 사무엘은 다시는 원치 않거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지 않을 거야. 단 하루도.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어떻게 할 거야? 법적으로 입양할 거야? 마이클의 성을 따서 줄 거야? 그리고 나는 사라가 원했던 방식, 그리고 마이클이 살았다면 그랬을 방식으로 그를 사랑할 거야? 다음 주, 클라라는 사무엘의 진짜 정체를 온 동네에 알려야 할 때라고 결심했다. 세인트 메리 고아원에서 매년 열리는 모금 행사가 다가오고 있었다. 큰 행사였다. 도시의 많은 부유한 기부자들이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클라라는 이것이 완벽한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금 행사가 있던 날 밤, 고아원은 반짝이는 불빛으로 장식되었고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이 멋진 음식을 먹으며 경매 물품에 입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도 클라라가 사준 새 정장을 입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클라라 곁에서 늘 함께하며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에 아직 익숙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설 시간이 되자 존슨 선생님이 클라라를 소개하며 고아원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클라라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무엘은 앞줄에서 지켜보며 격려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밤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클라라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극적인 사고로 아들 마이클을 잃은 후로 몇 년 동안 이 고아원을 후원해 왔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최근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무언가가 곧 드러날 것이라는 예감의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3주 전, 저는 세인트 메리에 사는 사무엘이라는 남자아이를 만났습니다. 처음 그를 봤을 때 그가 죽은 제 아들과 얼마나 닮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 혹은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희망사항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클라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무엘을 똑바로 바라보았지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제 손자입니다. 그는 제 아들 마이클의 아이입니다. 숨막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1년 전 사무엘의 어머니 사라가 그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과 수치심에 휩싸인 그의 외조부모는 갓난아기였던 그를 이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제 아들 마이클은 아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세상을 떠났고 저는 몇 년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지냈습니다. 손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방 뒤쪽에서 클라라는 로베르토와 마리아 마르티네즈를 발견했다. 그들은 모금 행사에 온 듯 아마도 멀리서 사무엘을 보려고 온 것 같았다. 클라라의 말을 듣자 마리아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클라라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졌다. 사무엘은 평생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을 사랑해줄 할머니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이 고아원에서 11년을 보냈다. 그녀는 방 뒤쪽을 가리켰다. 그를 버린 사람들이 오늘 밤 여기에 있다. 사무엘의 외할머니인 로베르토와 마리아 마르티네즈는 뒷줄에 앉아 있었다. 모든 시선이 노부부에게 쏠렸다. 로베르토는 부끄러움과 감정에 얼굴이 붉어진 채 천천히 일어섰다. 마리아는 앉아있던 채 마리아의 손에 안겨 울었다. 우리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로베르토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딸 사라가 죽었을 때 우리는 완전히 망연자실했어요. 두렵고 부끄러웠고 인생 최악의 결정을 내렸죠. 방은 이제 완전히 고요해졌다. 웨이터들조차 멈췄어요. 마리아는 마침내 남편 옆에 섰다. 11년 동안 매일매일 후회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오늘 밤 여기 온 건 사무엘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사무엘 생각을 멈춘 적이 없어요. 클라라는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곧 사무엘을 바라보았다. 11살 소녀는 마르티네즈 부부를 크고 혼란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이들이 자신을 버린 다른 조부모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사무엘은 의자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있는 클라라에게 다가갔다. 클라라, 그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속삭였다. 저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내 가족인가요? 클라라는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다. 사무엘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그래, 사무엘. 내 엄마 부모님이시지. 내 조부모님도 계시지. 사무엘은 로베르토와 마리아를 그리고 클라라를 다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들이 내 가족이라면 왜 나를 고아원에 버렸을까? 그 질문은 아무도 답하고 싶어 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진실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사무엘이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클라라는 눈물이 핑 돌았다. 어른들은 두렵고 슬플 때 가끔 아주 나쁜 결정을 내리기도 해. 클라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지만 너희에게 일어난 일이잖아. 사무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 정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는 로베르토와 마리아에게 걸어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어린 소년이 자신을 버린 부부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군중은 멍하니 지켜보았다. 미안해, 사무엘이 그들에게 직접 물었다.
마리아는 사무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흐느끼며 네, 메토.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여기 두고 온 이후로 매일 미안했어요. 네토는 손자라는 뜻이에요. 로베르토는 감정에 목이 매는 목소리로 사무엘에게 설명했다. 우리가 당신을 떠나는 끔찍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오랫동안 그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클라라를 바라보았다. 클라라, 당신과 그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요? 클라라가 다가와 사무엘에게 껴안았다. 아니, 자기야. 가족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아.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삶의 누구를 얼마나 원하는지 결정할 수 있어. 모두가 이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의 질문에 담긴 원초적인 감정과 순수함에 감동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클라라와 함께 살고 싶어요. 사무엘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클라라는 저를 잘 돌봐주었고 사랑해줬어요. 하지만 그는 로베르토와 마리아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다시는 저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가끔씩 찾아와 주세요. 마리아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는 저희를 당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신다면 다시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클라라는 사무엘의 손을 꼭 잡고 일어섰습니다. 저녁이 이어지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군중에게 연설했습니다. 오늘 밤은 세인트 메리 고아원 아이들을 지원하는 날이었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들이 버려지거나 잊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을 모두가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녀는 사무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또한 사랑이 가장 깊은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족은 단지 혈연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매일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군중은 박수갈채로 환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며 자신들이 목격한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클라라는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사무엘의 이양을 마무리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와 DNA 증거를 확보했기에 법적 절차는 순조로웠습니다. 11월의 어느 화창한 목요일 아침, 클라라와 사무엘은 판사 앞에 서서 임양이 공식화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사무엘 마르티네즈 톰슨. 판사는 이제 당신은 법적으로 클라라 톰슨의 아들이 되었고 그녀의 가족이 됨으로써 누리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세뮤얼은 새 이름을 처음 듣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성이 2개나 생겼군요. 그는 클라라에게 물었습니다. 네, 클라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어머니 사라를 기리고 톰슨은 아버지 마이클의 유산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세인트 메리 고아원 직원들은 세뮤얼의 이양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세뮤얼의 룸메이트이자 친구였던 아이들은 세뮤얼, 집에 온 걸 환영해라고 적힌 케이크를 자르자 환호했습니다. 존슨 부인은 세뮤얼의 이야기가 어떻게 지역 사회 전체의 이양과 가족에 대한 생각을 바꾸도록 영감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설을 했습니다. 세뮤얼은 이름도 가족도 없이 아기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존슨 부인은 오늘 세뮤얼은 우리에게 온전한 이름과 사랑하는 할머니, 그리고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단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조금만 더 기다려야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역신문은 클라라와 사무엘의 재회를 사랑과 2번째 기회의 기적이라고 칭하며 기사를 썼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사람들이 클라라에게 다가와 상실과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 가족이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다른 아이들을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로베르토와 마리아 마르티네스 부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한 달에 한 번 사무엘을 방문하여 어머니 사라에 대한 책과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스페인어도 가르쳐주고 사라의 어린 시절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방문을 즐겼지만 나중에 클라라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항상 행복해했습니다. 사무엘은 한 번 방문 후 클라라에게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 진짜 할머니세요. 저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건 할머니세요. 사무엘이 클라라를 진짜 할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클라라의 가슴은 자부심과 기쁨으로 부풀어 올랐다. 마이클을 잃은 슬픔이 아름다운 무언가로 바뀌었다는 것을 클라라는 깨달았다. 여전히 아들을 몹시 그리워했지만 이제 마이클의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무엘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예전에는 마이클의 침실이었지만 지금은 사무엘의 방이 된 곳에서 함께 앉아 클라라에게 잠자리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었다. 사무엘은 클라라를 올려다보며 아들을 떠올리게 하는 익숙한 눈빛을 보냈다. 사무엘은 조용히 클라라에게 물었다. 아빠, 마이클이 저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클라라는 책을 내려놓고 사무엘을 끌어당겼다. 오, 내 사랑스러운 아들아, 그는 너를 정말 사랑했을 거야. 너는 마이클의 따뜻한 마음씨와 세상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단다. 매일 당신 안에서 그를 더 많이 봅니다. 사무엘은 미소를 지으며 더 가까이 파고들었다. 그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클라라는 사무엘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마다, 사려 깊은 질문을 할 때마다, 웃을 때마다 그것이 바로 마이클의 영혼이 당신을 통해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잠이 들자 클라라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아 밤마다 기도가 되었던 말을 속삭였다. 당신을 통해 내 아들은 살아 숨쉽니다. 그녀는 마이클을 잃었다. 하지만 사무엘을 찾으면서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은 성장하고 꽃 피울 새로운 길을 찾는다.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상실처럼 보이는 것도 사랑이 부정보다 수용을 선택할 때 예상치 못한 구원으로 바뀔 수 있다. 클라라는 가족이란 단지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손자가 자기 집, 자기 침대에서 사랑으로 가득 찬 채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녀는 어떤 기적들은 11년을 기다려도 찾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은 더 이상 이름 없는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무엘 마르티네즈 톰슨의 사랑하는 손자였고 클라라의 부와 무한한 사랑을 모두 물려받은 상속자였습니다. 그는 결코 만나지 못할 아버지의 살아있는 유산이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그를 항상 인도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즐거웠던 만큼 여러분도 즐겁게 시청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얻은 교훈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시청 스타일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